작전명 말모이 한글을 지킨 사람들. 글 김일옥, 그림 김옥재, 스푼북. 세 시기로 나누는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 전까지를 무단 통치기라고 불러요.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꺾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시기였어요. 총칼을 찬 일본 군인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녔고 한국 학교 선생님들도 칼을 차고 다녔지요. 그러다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진 운동의 열기에 일본은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었어요. 정치, 언론, 교육 등 많은 부분에서 자유를 주는 듯하면서 교묘하게 우리 민족에 분열시키는 통치 방식이었지요. 곧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우리 민족의 자치권을 부여받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1919년 3.1 운동 이후부터 1931년까지의 이 시기를 문화통치기라고 부릅니다. 1931년부터 해방이 되는 1945년까지는 민족 말살 통치기라고 불러요. 일본은 1937년에 중국과 중일 전쟁을, 1941년에는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벌여 전쟁을 치를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우리 민족은 강제로 곤대에 끌려갔을 뿐 아니라 밥상 위의 녹그릇과 수저까지 빼앗겼답니다. 조선어학회 1931년 11월에 조선어 연구회를 고친 것. 국어의 연구 발전을 목적으로 한 민간 학술 단체로 일제의 탄압 아래 꾸준히 우리말을 연구, 보급해왔으며 뒤에 한글학회로 이름을 고쳤다. 순우리말 신문의 등장. 나라에서는 여론을 만들어내고 조선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신문을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신문을 만들기는커녕 신문이라는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은밀히 알아본 조선 정부는 미국으로 도망간 서재필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여긴 모양이었다. 서재필은 갑신정변으로 조선에서는 재역 죄인이 된 사람이었다. 3.1천하라고도 불리는 갑신정변이란 고종시절 계합파 인물들이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가 3일 만에 물러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주동자였던 서재필로 인해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자결하고 사로잡힌 동생은 사명되었으며 어린 아들은 돌보는 이가 없어 굶어 죽었다. 간신히 제 한 몸만 일본으로 달아났지만 보호를 약속했던 일본도 서재필을 나몰라라 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서재필은 미국으로 몸을 피했고 그곳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 공부도 하고 새로 결혼도 해서 미국인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으로 돌아오라니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그런데 조선에서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이들에 대한 역적의 죄명을 벗겨주었다. 더불어 서재필에게는 관직까지 약속했다. 이에 서재필은 떠난 지 11년 만인 1895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서재필은 무슨 마음으로 돌아왔을까? 서재필은 고종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미국인이요. 필립 제이슨이라고 부르시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신분으로 외국인 거주 지역에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재손 박사 또는 피재선이라고 썼다. 서재필은 독립신문의 창간을 준비하면서 배제학당의 선생으로도 일하고 있었다. 학당에서 서재필은 똘똘한 젊은이를 한 명 만나게 되었다. 배제학당 학생이었는데 선교사들이 성경을 우리말로 출판하는 일을 도와 편집하는 데 아주 능숙했다. 서재필은 뚱하니 물었다. 그런데 국한 문체의 어려운 한자어를 조선어로 바꿀 수 있을까? 예, 가능하죠. 오히려 쉽습니다. 제가 정리해놓은 단어와 자료들이 있는데 좀 봐주시겠습니까? 서재필은 눈이 동그래졌다. 우리말의 체계를 잡아가며 혼자 공부를 잔뜩 해놓지 않았는가? 영어에는 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은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가르쳐줄 사람커녕 잘 오래할 것도 없어서 혼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젊은이군. 자네가 나를 좀 도와주게. 나는 순우리말로 신문을 만들 생각이야. 그래야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게 아닌가? 예,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순우리말로 된 글은 읽기 어려워하더군요. 익숙하지 않아 그런지 몇 번을 읽어본 뒤에야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야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글자가 위에 붙었는지 아래에 붙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영어를 보게나.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으니 얼마나 읽기 편한가. 영어의 띄어쓰기를 우리말에도 적용한다? 그래, 그럴 수 있죠.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도 종종 언문이 중국 글자보다 더 쉽고 훌륭한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업신여긴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이제 박사님 덕분에 풀게 되었으니 정말 기쁩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주시경입니다. 둘의 만남은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의 창간으로 이어졌다. 발간인 서재필, 편집 주시경의 독립신문은 총 4면 구성이었는데 세 쪽은 순우리말로,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었다. 최초의 국문신문으로 세로쓰기였지만 띄어쓰기가 되어 있었다. 조선어 사전 편찬회의 설립 1927년 결국 주시경의 원고는 계명구락부에 넘어갔다. 계명구락부는 조선 문화 증진을 위한 지식인들의 단체였는데 사전 편찬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많았고 이런 일들을 정리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쯤 일본은 경복궁 앞에 새로 큰 건물을 지어 남산에 있던 조선 총독부를 이전했다. 그리고 1929년 남산에 남겨진 구 총독부 건물과 경복궁에서 조선 박람회를 크게 열었다. 일본은 발전된 문명에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조선의 많은 젊은이들은 모던 걸과 모던 보이를 부러운 눈길로 바라봤다. 조선 총독부가 조선 박람회로 위세를 과시하던 바로 그 시기, 조선어학회에서 조선어사전 편찬회가 설립되었다. 조선어학회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된 일이었다. 이극노는 조선인 최초로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다. 독일 프리드리 비레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극노는 바로 유명인이 되었다. 보성 전문학교에서 총장 자리를 제의했지만 이극노는 거절하고 조선어학회를 선택했다. 커다란 덩치의 이극노가 조선어학회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학회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서 조선어 사전을 만든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숟가락을 좀 얹을까 해서 왔습니다. 모두가 입이 떡 벌어졌다. 아닙니까? 저 그냥 갈까요? 이극노가 몸을 돌려 다시 문을 열고 나가려는 신용을 하자 학회 사람들이 후다닥 뛰어와 냉큼 이극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다. 잠깐! 가긴 어딜 간다고!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온 느낌이었다. 일단 반갑소. 여기저기서 와달라고 하는 곳이 많다는 소문을 들어서 약간 놀랐을 뿐이요. 그렇지요. 우리 학교는 비록 조금 누추하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곳보다 높소. 이극노는 사람 안 들 곳도 없이 비좁은 공간에 책과 원고들이 천장까지 쌓여있는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누추하군요. 이극노는 어학회 사무실부터 옮기고 싶었다. 사전을 만들려면 일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조선어학회에는 돈이 없었다. 처음에는 휘문 고등 보통학교에 작은 방을 얻어쓰다가 이제 겨우 수표동 조선교육협회 회관에 월세로 작은 사무실을 마련한 참이었다. 누구들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가지고 싶다는 꿈이 없었겠는가. 학회 사람들이 노려보자 이극노가 사람 좋아 보이는 한박 웃음을 지었다. 웃음에 전염된 듯 학회 사람들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다. 이극노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공부만 하는 학자들과는 달리 사회성이 아주 좋았다. 두루두루 사람들과 친했고 이극노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인맥도 아주 넓었다. 이극노는 조선어 학회에 들어오자마자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만들었다. 유명인사 108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덕분에 여러 분야의 용어들이 우리말로 나올 수 있었다. 높은 자리표, 도돌이표 등 음악 용어와 지름, 부채꼴, 마름모 등 수학 용어가 그 예이다. 한글 간소화 파동이 일어나다. 1953년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전쟁이 멈추었다. 그런데 사전 편찬은 뜻밖의 복병을 맞게 된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한글 맞춤법을 간소화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인들이 고집을 부려 퇴보하려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하는 식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고치지 않는다면 정부만이라도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식이란 이승만에게 익숙한 철자법,
즉 소리나는 대로 쓰자는 뜻이었다. 어렵고 복잡해 배우기 힘든 한글 맞춤법을 없애고 옛날에 쓰던 맞춤법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일명 한글 간수화 파동이다. 철자법을 통일하기 위해 정말 많은 토론과 시간을 들여 협의해 왔는데 그걸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꾸라니. 문교부,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김범린이 한글 간소안에 반대하며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많은 사람이 반대했지만 이승만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사전 편찬은 중단되었다. 이승만 정부가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한글 학회의 이름을 바꾼 조선어 학회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라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왜 지금처럼 맞춤법을 통일했는지 설명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세뮤얼 마틴 박사는 한국에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글 간소화 방안을 읽고 나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한국은 후퇴를 불러오는 맞춤법 개혁을 한 유일한 나라가 될 테고 그러면 세계 교육계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결국 이승만이 물러섰다. 한글 간소화 파동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러는 동안 2년쯤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이 흘러갔다. 1956년 4월 1일 록펠러 재단에서 기부해준 종이가 인천으로 들어왔다. 1957년 10월 9일 한글날 애국심의 혼화요, 피의 결정이요, 고난의 알맹이인 조선말 큰사전이 드디어 완성되었다. 사전 편찬회가 결성된 지 거의 30년 만이었다.